내가 내 며느리 가게에서 돈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저는 평범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마트 직원 선아 씨는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카운터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더니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 거기! 일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손님이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선아 씨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응대하느라 미처 인사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요즘 애들은 안 돼! 일도 대충 하고 예의도 없어! 그러더니 선아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당황한 선아 씨는 울먹이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CCTV를 확인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선아 씨를 밀친 것도 모자라 가게 금고를 뒤지고 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금고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게 돈 좀 필요해서 나중에 채워 넣으려고 했어. 하지만 CCTV를 확인한 상태였죠. 아버님, 이거 도박하려고 빼가신 거잖아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뺌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가게에서 돈 좀 가져가는 게 뭐가 어때서? 이건 가게 돈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이 돈에서 나간다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활비 지원 끊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절대 용납 못해요. 선아 씨한테도 사과하세요. 결국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혼쭐 나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이혼하고 딸 셋을 혼자 키웠어요. 2살 터울인 아이들이 비교되지 않도록 늘 똑같이 공평하게 해주고 했었죠. 학비도 옷도 기회도.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2배로 일해야 했고 제 청춘이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돈을 벌고 자기 길을 찾아갈 때 이제야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싶어 뿌듯했죠. 그런데 첫째가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딸을 대하는 태도가 거슬렸죠. 제 앞에서조차 가르치려 들고 무슨 말을 해도 자기가 맞다는 식이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마딘, 내가 좋은 집에 시집가서 잘 살면 동생들도 결혼 잘할 거 아니야. 딸은 제 반대에도 확고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지희 씨가 직장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딸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고비를 넘긴 끝에 겨우 의식을 찾았지만 정신연령이 5살도 안 되는 상태로 남았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딸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예비 사위였어요. 연락을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질 수 있어? 그러던 중 둘째 딸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 오빠 결혼하나 봐. 둘째가 보여준 건 예비 사위의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희는 병원에 있는데. 알고 보니 우리 딸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결혼이 목표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딸이 아프든 말든 자기 결혼만 하면 그만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남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던 자리, 처음엔 다들 덕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잘 살아왔어요. 아들도 대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꽤 받죠. 그런데 사돈네는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부모님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저희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자영업이시구나.
요즘 힘들다던데 뭐. 결혼하면 우리 아들이 다 먹여 살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말에 목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손을 꼭 쥔 채 속으로 억누르고 계시는 걸. 그 순간 남자친구가 나를 보고 조용히 중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집안 수준이랑은 좀 차이가 나니까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맞춰서 살아야 할 거예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상대의 가정을 존중할 줄 모르는 집안과 가족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너 힘들까봐.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난 우리 가족이 부끄러웠던 적 한 번도 없어. 그렇게 나는 내 가족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나도 더는 배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희 아파트 옆집에는 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이고, 출근하는 길이야? 오늘도 고생 많다. 네. 할머니도 건강 잘 챙기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때때로 반찬도 나눠주시며 따뜻한 정을 베풀어 주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디 다녀오셨나 싶었는데 일주일 넘게 소식이 없으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직접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안에서는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결국 119에 신고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좁은 방 안에서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구야? 저의 옆집. 얼른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셨고 할머니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안색이 나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렵게 자녀분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습니다. 저희도 바빠서요. 일단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집을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며 담담한 척했지만 표정에서는 서운함과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 정말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들도 다 바쁘고 나도 더는 배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땐 바빠서 부모님 찾아뵙는 걸 미루곤 했는데 늙으니까 그게 제일 서럽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할머니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셨을 텐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밀려나야 하는 걸까요? 아들에게 김장용 고춧가루 보냈더니 며느리 한마디가 어이없네요. 올해도 김장철이 다가와서 정성껏 좋은 고춧가루를 구해 아들에게 보냈어요. 직접 농사지은 건 아니지만 믿을 만한 곳에서 산 질 좋은 거였죠. 며칠 뒤 아들에게 연락이 없길래 고춧가루 잘 받았니? 하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근데 그거 와이프가 버렸어. 순간 길을 의심했어요. 버렸다고? 이유를 묻자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출처 불분명한 걸 먹으면 탈날 수도 있잖아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그동안 제가 보내준 반찬도 다 저렇게 생각했을까요? 정성이 담긴 음식인데 단순히 출처 불분명하다니. 섭섭하고 화도 나지만 대놓고 따지기도 애매하네요.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며느리에게 한마디 해야 할까요? 너무 어이없고 속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서 같이 자자고 하세요. 어쩌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요즘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신혼집 꾸미는 재미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신혼집에 내가 같이 살면 안 되겠니? 순간 당황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애써 침착하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따로 방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방 필요 없어. 그냥 너희랑 같이 자면 되잖아. 같이요? 같은 침대에서요? 그제야 시어머니가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외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말씀이 떠올랐죠. 어머니, 저희 결혼하면 둘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나는 방해 안 해. 그냥 한쪽에서 조용히 잘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날 밤 남편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우리 신혼집인데 실수 같은 침대에서 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게 그런데 엄마가 많이 외로우신가 봐.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신혼집은 저희 둘만의 공간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대신 가까운 곳에 좋은 집을 알아봐 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처음엔 서운해하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습니다. 신혼집은 둘만의 공간으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니겠죠?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의 뒷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말 오후 시댁에 들렀다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우리 며느리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큰일이야. 동작도 느려 터져서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누이와 웃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내 뒷담화야?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시댁에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소심하고 동작도 느려서 답답하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서 그래. 아기가 있는 건 아닐 거야. 아기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대하려 해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제가 소심하고 느리다고 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순간 놀라더니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너 들었구나. 그런 뜻은 아니었어. 그냥 내가 조심성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렇다 해도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속상했어요.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제야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 풀렸어요.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시댁에서 서운한 말을 들은 경험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의 빚만 죽어라 갚다가 세상 떠난 남편.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저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지친 얼굴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 빚 갚느라 고생했어. 끝이 없네. 저는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남편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도 내 아들 부인으로 들어왔으면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네 남편이 내 빚 갚는 게 그렇게 불만이면 너도 같이 벌어. 저는 어이없어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를 감싸며 엄마가 힘든데 우리가 도와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고 결국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휴, 이렇게 된 거 빚은 누가 갚아? 며느리인 네가 책임져야지. 남편이 하던 걸 네가 이어서 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울분이 치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과 사랑을 어떻게든 지키고 싶은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28살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를 사랑한다는 딸이 결혼을 한답니다.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딸아이를 혼자서 키웠습니다. 재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딸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이라니 이제 겨우 25인데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인데? 좀 나이가 많아요. 얼마나? 28살 차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 그 사람 아르바이트 하다가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혼했어요. 아이도 둘 있고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 아빠,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저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네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야. 그분은 이미 한 번 가정을 꾸렸고 그
그 과정에서 실패를 했어. 그리고 너는 이제 겨우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고. 아빠, 그 사람 힘든 결혼 생활을 했던 거지. 나쁜 분은 아니에요. 저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 아무리 중요해도 너는 그분의 과거까지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니? 결혼은 현실이야. 그분의 아이들이 너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네가 평생 자기 친엄마가 아닌 존재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은 해봤어?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오도 했어요. 각오로 될 일이 아니다. 지금은 사랑이 크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 사랑보다 힘든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반드시 올 거야. 아빠도 엄마 없이 저 혼자 키우셨잖아요. 힘들었어도 저 잘 키우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냥 사랑 하나로 덤비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면서도 가겠다는 거야?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든 말리고 싶었습니다. 제 딸의 젊은 날이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느라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반대한다고 돌아설 아이가 아니란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제 딸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손주를 등에 업고 키웠는데 내 지갑에서 돈이 사라집니다. 아들이 장가간 지 5년도 안 돼서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외도를 했고 결국 파국을 맞이했죠. 어린 손주는 갈 곳이 없었고 결국 내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손주를 업고 일했습니다. 등에선 땀이 흐르고 다리는 아팠지만 아이가 울면 손을 멈추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번 돈으로 분유를 사고 옷을 사주고 유치원비를 냈습니다.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손주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갑에서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엔 몇만 원이 없어졌어요. 내가 깜빡했나? 싶어 모른 척했죠.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지더니 대충 계산해보니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손주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니 지갑에서 돈 가져간 적 있니? 그런데 손주는 미안해하기는커녕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왜 훔쳐? 할머니가 나 안 믿는 거야? 그 모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등에 업고 키운 아이인데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결국 나중에서야 손주의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손주가 돈을 엄마에게 갖다 주고 있었다는 거려. 이혼하고 엄마가 어렵게 산다고, 불쌍하다고. 그래서 몰래 돈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알지만 그 마음이 또 너무 가여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는 엄마였겠죠. 나는 대체 이 아이한테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를 혼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너 시집 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결혼을 반대하는 엄마. 저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오랫동안 연애해왔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상치 못한 가장 큰 벽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저희 엄마예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처음엔 그냥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시댁이랑 잘 맞겠냐. 같은 일반적인 걱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반대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너 시집 가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라고? 저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 때부터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탰고 취업 후에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엄마에게 드렸어요. 사실상 엄마의 생활비를 제가 다 감당해 온 셈이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적인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제 월급을 그대로 드릴 수도 없고 남편과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해서 내가 잘 살면 뭐해? 나는 어떻게 살아?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하는 일인데 저는 마치 배신자가 된 기분이에요. 엄마를 모른 척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행복을 찾아가도 되는 걸까요? 참 편하네. 고맙다. 아들.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발을 신던 아이가 문득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새 걸 사드리면 안 돼요? 저도 그제야 어머니의 발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째 신으시는 신발은 가죽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밑창도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신발끈을 단단히 묶으셨습니다.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신을 만한데 굳이 새로 살 필요 있어? 저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운동화는 마지막으로 언제 바꿨어요? 남편은 생각하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언제인데요? 2달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운동화는요? 그때도 아직 신을 만한데 하면서 안 사줬으면 어땠을까요? 남편은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어머니의 신발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발도 당신 발만큼 소중해요. 그제야 남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엄마 신발 불편하지 않으세요? 밑창이 다 닳았는데.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괜찮아. 아직 신을 만해.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지갑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새 신발이 든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신어보세요. 발편한 걸로 골랐어요. 어머니는 처음엔 손을 내저으셨지만 남편이 직접 신발을 꺼내 신겨우 들이자 조용히 신어보셨습니다. 발을 살짝 구르며 웃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편하네. 고맙다. 아들. 그날 이후 남편은 어머니의 작은 불편함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는 고작 100만 원. 저는 결혼 10년 차 7살 된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했고 결국 모든 걸 정리한 뒤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월급은 3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씀씀이가 사업할 때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할부금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출근할 때마다 명품 벨트에 브랜드 정장을 입으며 비싼 시계를 차고 다녔어요. 점심은 항상 비싼 레스토랑에서 해결했고 주말이면 좋은 호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업가인 척 행동했습니다. 정작 가족에게 주는 생활비는 고작 100만 원. 그 돈으로는 아이 학원비는커녕 고정 지출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트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하느라 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허세 가득한 소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막 써? 우리 형편에 외제차 탈 상황이야? 제가 따지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체면이 있잖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현실은 월급 300도 안 되는 직장인이면서 체면 때문에 허세 가득한 소비를 이어가는 남편. 저는 이대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의 친구가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함께 동창회 부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도 아내와 함께 참석했더군요. 그날 이후 남편 친구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고 오랜 친구라서 별 생각 없이 맞이했죠.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온 남편 친구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어.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장난치는 건가 싶어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남편을 핑계로 다시 저희 집에 오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라서 더욱 고민됩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전 재산과 함께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결혼은 아직 하지 않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고 엄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거실에 앉아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부싸움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점점 싸움의 수위가 달라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어디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내 인생 좀 마음대로 살면 안 되냐?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이 조용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거실로 나갔는데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한 장의 쪽지가 들려 있었죠.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전 재산 가져간다. 너희도 알아서 살아. 아버지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 여자와 살겠다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행 잔고도 아버지 명의로 된 것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손이 떨리는지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니? 엄마의 그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버지는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떠난 걸까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을 낳으려면 9시 전에 자야 한다고요? 28년 전 저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첫 아이였고 제겐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5대 독자야. 내가 아들을 낳아야 해.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둘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딸을 낳은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손녀는 모유 수유하지 마. 분유 먹여. 저는 당연히 이유식을 시작할 때까진 모유를 먹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모유 먹이면 내 몸에서 영양이 빠져나가서 아들 낳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당장 분유로 바꿔. 그때 처음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너희는 밤 9시 전에 꼭 자야 해.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그래야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늦게 자면 딸이 생긴다니까. 이건 또 어디서 나온 논리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애매한 표정으로 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어요. 우리 그냥 9시 전에 잡을까? 저는 솔직히 속에서 우라가 치밀었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다 우리 아이고 저는 이제 막 출산한 몸인데 이런 압박을 받으니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8년 전에 저는 순종적인 며느리였고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진짜 9시 전에 자면 아들이 태어나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야? 지금 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강요였지만 당시에는 그런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두 번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 성별을 알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물었죠. 아들이지? 이번엔 아들이지? 하지만 또 딸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는 걸 보고 저는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9시 전에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겠지요. 은행에 직접 모셔가야 한다고요? 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르신을 돌보다가 보호자분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결제를 해야 하는데 통장에서 돈을 못 빼고 있어요. 은행에 갔더니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네요. 그 보호자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은행에서는 직접 오셔야 한다는 답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 복잡한 가족관계는 또 급할 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만듭니다. 결국 보호자분은 사설 구급차까지 불러서 침대에 눕힌 채 어르신을 모시고 은행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산소줄을 끼고 있는 어르신, 손을 꼭 잡고 있는 보호자, 당황한 표정의 은행 직원들. 그제야 한 직원이 뛰어나오더니 이런 경우는 따로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여러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방법을 안내해 줬다면 어르신을 침대에 실어 이 먼 길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저는 매일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병원비, 생활비, 서류 문제 등으로 보호자분들이 끝없는 행정, 절차에 부딪히는 모습을 봅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런 상황까지 겪어야 한다니요. 오늘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르신과 보호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돕는 것뿐이겠죠. 하지만 정말 이런 절차들은 꼭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가족 여행 중 사고가 났고 아이는 떠났습니다. 3년 만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며 다가왔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가족 여행을 떠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지만 사고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살아남았지만 아이만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그 사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저에게는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되살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으면 다시 그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남편은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라며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다면 다시 그 아픔을 마주할 것 같아서 두렵고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난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 말을 내는 것이 너무 아팠지만 아이를 잃고도 행복할 자신이 없어서 이 길을 다시 돌아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을 다시 겪을 용기가 없는 저는 그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엽기적인 외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고 21살에 첫째를 낳으며 대학도 포기한 채 부모로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림을 꾸리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한 끝에 30살이 되던 해에 작은 양말 공장을 차렸고 몇 년 후 규모가 커지면서 저는 다시 전업주부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 공장을 차린다며 바빠졌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갑자기 비싼 외제차를 사오더니 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타야지. 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거래처 회의가 늦는다며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를 찾아갔고 사장실 문을 열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중년의 한 여성과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뭐야?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당황하며 눈에 뭐가 들어갔다길래 빼주고 있었어. 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싸구려 립스틱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실토했습니다. 3년 전부터 만났어.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회사 격리 직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고? 분노에 찬 제 질문에 남편과 그 여자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하면 더 짜릿해서 그랬어.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60이 다 된 여자와 3년이나 바람을 피웠다니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미친 인간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야 할까요? 시부모님이 저 몰래 남편의 내연녀랑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네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어머님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5살이나 많은 며느리를 본다 생각하면 자다가도 숨이 콱콱 막힌다. 이 말은 제게 큰 상처가 되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을 말릴 줄도 제 편을 들어줄 줄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으셨고 사사건건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 바쁘셨습니다. 반면 시아버님께서는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회피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내가 며느리를 구박해도 모른 척, 며느리가 서러워해도 모른 척 모든 것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첫 딸을 낳았을 때 저는 이 집에서 더더욱 설 자리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라고? 꼭지 같은 거 낳아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남편은 그저 곤란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딸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도 시부모님께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내 아이가 서운해할까봐 더 애써 웃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부모님만 모시고 가려고? 당신이랑 애는 집에서 쉬어. 저는 속이 상했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부담될까봐 비상금까지 털어 쥐어주며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남편의 카카오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과 나눈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여행 또 가자 자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의아한 마음의 대화를 더 살펴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왔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덜덜 떨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분노스러웠지만 시부모님께 대한 배신감이 더욱 컸습니다.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고 오히려 내연녀를 며느리처럼 대하며 여행까지 다녀오셨다니요. 저는 대체 무엇을 위해 참고 버텨온 걸까요? 그동안 저와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해온 걸까요?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마주 보고 서 있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가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 배신과 상처 속에서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줘야 할까요? 20년 만에 이혼, 그리고 남겨진 상처. 아내가 집을 나간 건 20년 전이었습니다. 아이가 겨우 5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미안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그녀는 짧은 메모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고라도 난 줄 알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밤마다 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아들은 한동안 매일같이 엄마를 찾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포기하는 듯 했지만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없는 유년 시절 학교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굳어지는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성장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정리하자. 20년 만에 연락을 해온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가 원한 건 이런 자유였지? 차갑게 말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미 감정은 사라졌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아들에게는 엄마였습니다. 아들은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결혼식에 오지 마. 그동안 엄마가 없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원망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내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니 묘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 선택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걸까요? 가출한 남편,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남편은 3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사업이 힘들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니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없었고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충격과 슬픔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었는데 장례를 마친 후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야, 잘 지냈어? 남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장례 소식 들었어. 부모님
재산이 꽤 된다며? 내 목도 줘야지.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무슨 자력으로? 남편은 태어났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아직 부부야. 그리고 나도 힘들게 살았어. 내 몫을 받아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 거야. 어이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이제 와서 권리를 주장한다고요? 이 사람에게 한 푼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부부라면 정말로 나눠줘야 하는 걸까요? 분노와 고민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년 만에 돌아온 아내, 그리고 갓난아이. 1년 전 아내는 외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아내가 갓난아이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냥 한 번만 봐줄 수 있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눈앞에 있지만 그녀가 품은 아이는 다른 남자의 피를 물려받았을 터였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 거야?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잘못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떠났고 이제 남은 건 이 아이뿐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건 너무 가혹한 부탁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내를 다시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0이 된 가장입니다. 결혼한 지 7년 차, 슬아에 5살 된 딸이 있고 맞벌이를 하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와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야 하느냐 아니냐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72세이십니다. 아버지가 몇 년 전 돌아가신 후 혼자 지내셨고 큰 탈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한쪽 팔과 다리의 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예전처럼 혼자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처음부터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건 이해하는데 우리도 현실을 생각해야 해. 당신도 일하잖아. 누가 어머니를 돌볼 건데? 저는 최대한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부터 간단한 돌봄까지 제가 직접 하려 했고 요양보호사도 주 3회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나도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도맡아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돌보는 건 너무 버거워. 보호사가 오긴 해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왔다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편, 나 결정했어. 다음 달부터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자.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당신이 혼자 결정해? 이건 우리 엄마 인생이 달린 문제야? 그런 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그동안 충분히 참았어. 어머니도 이제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 이대로는 못 버텨. 나도 나 자신을 돌봐야 하잖아.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결혼할 때 우리가 함께 부모님도 모시는 게 도리라고 하지 않았어? 아내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직접 다 한다면서. 그런데 결국 내가 힘들잖아. 나보고 집에서 하녀처럼 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딸은 생각도 안 해. 어머니 오시고 애 데리고 가까운 놀이터도 놀러 간 적 없어. 그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싸웠고 아내는 결국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듣고 계셨던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부부 사이 안 좋아지는 거 내가 제일 싫다. 그래도 나는 마지막까지 아들하고 살고 싶지.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계셨지만 그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말도 이해는 됩니다.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었을 것이고 어머니의 병간호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제게 어머니는 단 하나뿐인 가족이자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제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아내 말대로 요양원에 모시는 게 현실적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해서
어머니를 직접 모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 가족이 깨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눈치가 없는 걸까요? 저희 아들과 며느리가 저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몇 달 전 혼자 살던 집에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다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고 나니 아들이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시죠. 병원 다니기도 편하고 저희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며느리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강하게 설득했어요. 엄마가 우리랑 같이 지내면 덜 외로우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마음이 놓여서 결국 아들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함께 살아보니 나는 눈치가 보였어요. 나는 그저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한마디 했을 뿐이었어요. 아가, 오늘 반찬이 좀 싱겁네. 그런데 며느리는 인상을 쓰더니 식탁에 그릇을 콱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직접 해 드시면 되잖아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 싶었어요. 그냥 한마디 한 건데.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싫어요.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나는 정말 조심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해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가만히 있었고 TV도 크게 틀지 않았어요. 늦잠 자는 며느리가 깨지 않게 조용히 움직였고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청소도 도왔어요. 그런데도 내가 지면나 봐요. 아들은 황당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그 순간 며느리는 감정을 터뜨리듯 소리쳤어요. 나는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챙겨야 하냐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내 엄마는 어디 가서 살아야 해? 그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되었고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걸 본 며느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죄책감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죠.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인가?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조용히 짐을 싸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어릴 때 집 나간 어머니가 80살이 돼서 병원비 내달라고 연락 오십니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저는 이제 60이 넘었고 어머니는 80을 넘기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때는 제가 겨우 7살, 동생은 겨우 5살이었죠. 그 후로 어머니는 저희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우리 집을 지켜야 했고 아빠도 힘들었지만 버텨왔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멀리서만 듣고 보고 싶다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를 챙기거나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돈 많이 벌면 꼭 너희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시간이 지나고 저도 어머니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왔고 동생도 이제 스스로 삶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어머니가 병원비를 내달라고 연락을 해요. 아들, 엄마가 간만에 전화했지? 저기 정말 미안한데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아들이 이번에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될까? 80이 넘은 나이에 아프다고 병원비가 없다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왠지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제 와서요? 그때는 왜 저희를 두고 떠났냐는 생각이 계속 떠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 어머니를 다시 보지 않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셨으니까.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진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너희를 찾아오려 했지만 돈도 모이지 않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 어떻게 너희들 앞에 나타나겠니? 저도 이제 60이 넘었고 내 삶을 지키기 바쁜데 병원비라도 내달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요청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점점 더 차가워져요. 미안하다. 미안해. 할 말이 없다. 내가 염치가 없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미안하다. 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할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요. 이번엔 병원비 내드릴 테니까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저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불행한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그걸 고민하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저 저는 제가 살아야 할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남자친구가 제 친구와 3년 동안 저를 속이고 만나고 있었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어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고 저 역시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후 살 집, 신혼여행지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였죠. 이 사람이랑은 정말 오래오래 함께하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구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남자친구, 그리고 그 아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해줘서 고마워. 3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저는 이 사람과 인연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 친구와 3년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친구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휴대폰을 확 숨겼어요. 네가 어떻게 본 거야? 그게 할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친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남자친구.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설마 너희 나랑 사귀기 전부터? 나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우리 만난 지 3년 된 건 맞아.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어. 사랑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 잠만 자는 사이야. 그냥 바람 폈다고 하지 잠만 자는 사이는 또 뭐야? 정말 더러워. 세상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어지러워 미칠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날 밤 남자친구를 불러냈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내 친구랑 3년을 사귀었어? 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네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걔한테는 진짜 감정 없는데 너하고는 비교도 안 돼. 패스로는 3년을 봤지만 데이트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어. 정말 믿어줘. 정말 아무런 감정 없어.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들킨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배신도 모자라 뻔뻔한 태도에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우리 이제 끝이야. 그는 변명했어요. 내가 사랑한 건 너야. 다씨,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부모님들이랑 친척들한테 결혼한다고 다 얘기해놨는데 이거 어쩔 건데? 짜증나네.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 그만해.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요. 나는 그동안 이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순간들, 따뜻하게 안아주던 밤들, 미래를 이야기하며 행복해하던 표정,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이제 사람이 무섭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배신당하고 저는 정신과약을 안 먹으면 잠도 잘 수 없어요. 배신이 무서운 건 단순히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어떻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45년 전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 새벽, 저는 여느 때처럼 시장 골목 끝에 자리한 작은 김밥 가게에서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고 잠든 아이들을 두고 나오는 발걸음은 매일같이 무거웠지만 가족들의 끼니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날부터 저는 단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까지 떠안고 내 딸을 홀로 키워야 했으니 말입니다. 첫째 은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학교 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매일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는 딸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해 스스로 일을 나선 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윤주는 장학금 덕분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성적이 항상 1등이었고 선생님들도 장래를 기대했습니다. 윤주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는 남몰래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윤주의 눈에서 지친 기색이 엿보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이 아이도 저처럼 마음 편한 날이 없겠구나 싶어서였습니다. 셋째 미애는 제 손을 잡고 시장을 오갔습니다. 갓 7살이 된 아이에게는 너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옷이라곤 헌 옷가게에서 얻어온 코트 한 벌뿐이라 미애는 항상 손발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춥다는 소리 없이 제 옆에 꼭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막내 혜진. 이제 겨우 2살이 된 아이는 늘 제 등에 업혀 김밥 가게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면 혜진의 볼은 금세 빨갛게 얼어붙었고 작은 손발은 항상 찬 기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의 발에 동상이 걸렸습니다. 엄마, 혜진이 발이 이상해. 미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당장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김밥을 팔아야 했고 병원비는커녕 쌀 돈도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혜진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낡은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혜진은 발의 고통 때문에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혜진이가 이상해요. 윤주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저는 혜진을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는 동상이 악화돼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고열과 경련은 저체온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빨리 했어야 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미리 병원에 데려왔어야 했는데 가난이 혜진의 고통이 되었고 제가 그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또 빚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를 갚기도 전에 또다시 늘어난 빚. 공장에서 밤늦게 돌아온 은희는 힘들어도 한마디 불평 없이 엄마를 돕겠다고 했고 윤주는 학교 공부보다 동생들을 돌보는 일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미애는 언니들을 따라 빨래를 하고 밥을 챙기며 어른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회복했지만 완전 낫지는 못했습니다. 발이 상해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혜진은 이제 겨우 2살이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벌써부터 장애를 안고 가야 한다니 눈물마저 말라버린 저는 혜진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일도 올해도 계속 김밥을 말아야 했습니다. 혜진의 치료비를 갚고 은희가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윤주가 마음 놓고 공부하게 하고 미애가 따뜻한 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려면 제가 버텨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손을 비벼가며 저는 다시 김밥 가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이 차갑고 가난이 무겁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리고 올해 82살이 되신 어머니의 45년 전 사연을 막내딸이 제보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던 딸의 결혼 사위의 폭력과 배신, 그리고 외면 제 딸을 지켜야 합니다. 제 딸은 24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임신을 하면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딸의 남자친구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임신한 상황에서 제가 반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죠. 둘 다 직장도 없었지만 시댁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시댁에서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속상하고 걱정됐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엄마, 오빠가 시부모님들 앞에서 내 뺨을 때렸어.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받고 밀려서 넘어졌는데 시부모님들은 아무런 반응 없었어. 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아무도 안 나왔어. 그날 밤 딸은 혼자서 눈물을 삼키며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 시트가 피로 젖어갔다고 했어요. 하혈이 시작된 거였죠. 엄마, 너무 무서워. 피가 계속 나. 그런데 그 와중에 사위는 화를 낸다며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고 시부모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당장 갈게. 구급차 먼저 부를 테니까 병원으로 가. 엄마도 바로 따라갈게. 급히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그런 일이? 딸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내 카드로 명품 가방을 샀더라. 근데 그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한테 준 거였어. 뭐? 사실 딸의 카드도 제 명의로 된 카드였습니다. 임신해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준 거였죠. 나 임신한 동안에도 고길 들락거렸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아기 용품, 살 돈은 없다고 난리쳤던 사람이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을 사줬다는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더니 당연히 따졌지. 그랬더니 임신하고 살면 뒤룩뒤룩 쪄서 내 꼴 좀 봐. 누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떠받들어 못 씻냐? 너 따위한테는 껌 하나도 사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어?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투다가 너를 때린 거야? 자기 잘못을 들키니까 화를 참지 못하고 나를 때렸어. 근데 엄마,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이었어. 시부모가 뭐라고 했는데? 오빠를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했어. 임시하면 살도 찌고 네가 남편한테 못해주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네가 못해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차를 운전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폭력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그걸 들킨 후엔 아내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라는 사람들은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인 딸을 탓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딸을 구급차로 병원에 보내고 저는 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딸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 결국 급하게 수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제야 겨우 정신을 차린 딸이 힘겹게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 걱정 마. 엄마, 나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해? 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집으로 안 보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거기 가면 나도 아기도 죽을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야 합니다. 딸을 다시 그런 집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딸과 아기가 안전할 수 있도록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남편의 죽음 뒤에 숨겨진 내연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출근길에 배웅했어요. 오늘 출장이지. 어디로 간다고 했더라? 지방으로 좀 멀리 가야 해. 팀장님이랑 같이 하니까 걱정 마.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남편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출장이니 몇 방 멀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간단히 집안일을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되시죠? 네, 보호자라뇨? 제 남편은 출장 중인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사망, 내 남편이?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저를 안내했어요. 남편과 함께 탑승한 1인분도 응급실에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팀장님을 떠올렸어요. 팀장님이 다치셨나요? 그런데 응급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여자였어요. 저 사람이 누구죠? 저는 얼어붙었어요. 일행이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제 남편과 같이 있었다고요? 병원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곧장 남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같이 출장 갔다는 팀장님이 없어요. 무슨 일인지 아세요? 출장이요. 무슨 소리세요? 남편분 오늘 연차 내셨는데요? 뭐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출장 아니었어요. 팀장님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럼 지금 저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건 저는 이미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출장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와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깨어났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실례지만 남편과 어떤 관계세요? 여자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요? 아니,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요? 전 경악했어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여자는 한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허탈한 듯 웃었어요.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네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당신 남편 나한테 결혼했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나랑 1년 넘게 사귀었고 월급도 다 나한테 줬어요. 다 나한테 가져다 줬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 나한테 언젠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월세 부담된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면서 매달 생활비 다 보탰다고요. 그럼 그 돈이?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라고 주었던 돈 겨우 30만 원. 나머지는 다 이 여자에게 줬던 거였어요. 보너스나 상여금이 나와도 저에게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내연녀에게 흘러갔어요. 그때서야 지난날 남편의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나 이번 달 좀 힘들어. 생활비 좀 줄여서 쓰면 안 될까? 회사에서 연봉 협상이 잘 안 됐어. 좀만 참아줘.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올 것 같아.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을 새도 없었어요. 이건 배신이었어요. 저는 그를 애도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분노를 어디로 풀어야 할까요?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대 때 나의 실수로 아기가 안 생기는데 내 과거를 남편이 알게 된다면 나는 30대 중반 결혼 3년 차였어요. 남편과 나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결혼했어요.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아이가 생기면 그 행복이 배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우리에게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때가 되면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표정에서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 순간 젓가락을 쥔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직은 괜찮잖아. 남편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지가 않으니까 하는 말이야. 우리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야. 난 솔직히 걱정돼. 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뜨는 척하며 애써 대화를 피하려 했어요. 나도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병원까지 가는 건 좀... 왜? 무서워?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나는 20대 때 몇 번의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어요. 철없던 시절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몇 번의 이별과 후회 속에서 나는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점점 그 기억을 깊이 묻어두었어요. 하지만 내 몸은 그 기억을 잊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고했어요. 자궁이 많이 약해졌고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설마 내가 하며 애써 현실을 외면해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 혼자라도 가볼까? 나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혼자서? 응. 우선 내 검사를 먼저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나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에게 문제가 없다면 결국 내 차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이었어요. 남편은 내가 왜 병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입을 다문 이유를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남편이 잠든 옆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내 선택이 내 미래를 이렇게까지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모든 걸 알게 된다면 그는 나를 원망할까요? 실망할까요? 아니면 이혼을 원할까요?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병원 이야기를 계속 꺼냈어요. 자기, 저기 지나가는 아기들 진짜 귀엽다 그지? 우리도 빨리 예쁜 아들 딸 낳자. 그리고 나는 그럴 때마다 피하거나 대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언젠가 마주해야 할 문제였어요.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면 좋아?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남편이라면 어떨까? 그 순간 너무도 선명하게 답이 떠올랐어요. 난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창백한 얼굴, 흐려진 눈동자, 그리고 불안으로 일그러진 표정.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의 용서를 바랄 수 있을까요? 혹은 남편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원 다니고 노력하면 꼭 아이 생길 거야. 걱정 마. 아기 생기면 내가 더 잘할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힐 듯한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내가 먼저 모든 걸 털어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요? 내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었어요. 며느리한테 이런 말도 못해? 한 달 전 며느리와 작은 말다툼을 한 뒤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날은 손주 생일이라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고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가 어찌나 예쁘던지 먹이고 싶은 것도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아기한테 이런 것도 좀 먹여야지. 요즘 애들은 너무 까다롭게 키우는 것 같아.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니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는 이유식 정해진 것만 먹이려고 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손주 건강을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거나 아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중에는 거실에서 쉬고 있는 저를 두고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가족은 급히 일어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서운한 마음에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뭘 그렇게 기분 나빠했니? 난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 그러자 아들이 난처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엄마, 요즘은 부모님이 간섭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냥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니 서글퍼졌습니다. 며느리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이런저런 말을 건넨 것뿐인데 그게 간섭이 되는 걸까요?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세상이 된 걸까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조언도 하고 같이 아이 키우면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각자 생활을 원하고 조금만 말을 보태도 간섭이라며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한 발짝 물러서고 조용히 있는 게 정답일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며느리와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남편 뒷바라지 했더니 이혼하자고?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가난한 신혼 시절 남편은 자리를 잡겠다고 늦은 밤까지 일했고 저는 살림을 맡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희생한 시간이 허무하지 않게 남편이 승진하고 자리 잡는 걸 보며 저도 기뻤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저는 드디어 한숨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그냥 동거인처럼 지낸 지 오래됐잖아.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동거인? 나는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혼자가 되라고? 지금까지 당신 위에 산 세월은 뭐가 되는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더 허탈했습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제적으로도 남편에게 의지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당장 이혼을 한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보고 이제 뭐 하라는 거야?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았던 제 인생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이제 와서 이렇게 버려지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이들 봐준다며 같이 살자는 장모님 하지만 합가는 곧 이혼이라고 했어요.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할 때부터 한 가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자.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자. 그 약속대로 우리는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신혼집을 마련했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직접 키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만큼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벅찬 일이었고 둘 다 퇴근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버텨왔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장모님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장모님은 손주들을 끔찍이 아끼셨고 자주 찾아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처음엔 그저 손주를 보고 싶으신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오시는 날이면 아이들이 평소보다 더 떼를 쓰고 밥도 안 먹으려 하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손주들에게 무척 관대하셨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애들 할머니 오시면 버릇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도 어느 정도는 동의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긴 해. 그래서 요즘 엄마한테 너무 자주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 그렇게 넘어가는 듯 했는데 얼마 후 장모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맞벌이 하느라 힘들잖아.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애들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월세도 넉넉히 낼 테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요. 장모님은 크게 서운해하시지는 않았지만 왠지 아쉬운 눈빛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확실히 해두고 싶었습니다. 나 합가는 절대 못해.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아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끼리 살자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오빠, 엄마가 진짜로 월세도 내고 가사 도우미까지 부르겠대. 우리 조금만 같이 살아보면 안 될까?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뭐? 너도 앞가는 싫다며 왜 갑자기 말을 바꿨어? 나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주면 우리도 좀 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기억 안 나? 합가하면 이혼이라고 했잖아. 아내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실 줄은. 그냥 잠깐만이라도 같이 살아보자. 응. 속에서 무언가 확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 장모님이랑 나 사이에서 누구 편드는 거야? 그게 아니라 오빠,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애들도 점점 말 안 듣고 집안일도 버거워. 아내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가가 답이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안 돼.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지. 처음부터 그게 우리 원칙이었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너무 힘들어. 그날 밤 저는 혼자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원하는데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장모님과 함께 살면 확실히 육아 부담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그만큼 장모님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도 뻔했습니다. 지금도 간섭이 부담스러운데 매일 한 집에서 마주치며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하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이혼이 낫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만약 아내가 끝까지 장모님과 합가를 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무엇이 최선의 선택일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지만 아내는 제 친구와 바람났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와 나는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 덕분에 이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이게 뭐야? 대체 이게 뭐냐고. 아내의 메시지 창에는 제가 가장 신뢰하던 친구와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 가득했어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심지어 아내는 저 모르게 그에게 거액의 돈까지 보내고 있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가정을 지켜왔는데 아내는 그 돈으로 다른 남자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그 상대가 제 오랜 친구라니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고 덤벼들 수는 없었어요. 저는 우선 아내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아내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이거 설명해봐. 아내는 처음엔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뭐야 이게. 나는 처음 보는 거야. 잊혀증이야. 당신 왜 이래?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그것도 당신 친구랑 나랑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제가 증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자 결국 모든 걸 인정했죠. 미안해.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우리는 예전처럼 행복하지 않았어. 난 너무 외로웠어. 당신은 늘 바쁘기만 했고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 그 사람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위로해줬어.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변명이 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당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외로웠다고 말해? 그래서 내 친구랑 그런 짓을 했다고? 아내는 울면서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더 이상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역겨웠어요. 그럼 그 돈은 뭐야? 내 친구한테 보낸 돈, 그건 또 뭐냐고. 힘들다고 하잖아. 돈 몇 푼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좀 너그럽게 봐주면 안 될까? 당신 절친이라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길로 친구를 찾아갔죠. 평생을 믿었던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이 날아갔죠. 그는 쓰러지며 입술을 닦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진짜 내가 먼저 꼬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도 너희 와이프가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나 쓰라고 갖다 주더라. 내가 뭘 잘못했냐? 너는
이런 식으로 친구 잃고 싶은 거야?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한 태도 맞냐? 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알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피하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요. 배신당한 분노, 허탈함,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확실한 건 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제 끝내자. 난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여보, 미안해. 진짜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붙잡았지만 제 결심은 단호했어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최소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아니면 이제는 제 삶을 위해 떠나야 할까요? 완벽한 남편. 그런데 갑자기 제 목을 졸랐어요. 왜 불쑥 화를 내는 걸까요? 결혼식 6년 차 두 아들을 둔 40대 부부입니다. 저희 남편은 집에서 김치를 담그고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만들어줄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데다 빨래, 청소, 분리수거까지 척척 해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 덕에 저는 늘 고마움을 느꼈고 남편의 모든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이 가끔씩 불쑥 화를 내는 일이 생겼어요. 그 화가 너무도 격렬해서 저는 깜짝 놀라곤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평소엔 정말 다정한 사람인데 요즘 들어 욱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어 그날 목을 조르다니. 한 달 전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가벼운 농담을 했어요. 당신 요즘 살이 좀 올랐네 이러다 곰될라? 늘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고 남편도 이런 농담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굳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뭐 지금만 놀리는 거야? 아니 그냥 장난이었잖아. 왜 그래? 장난! 내가 뭘 알아! 맨날 나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순식간이었어요. 남편이 제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더라고요. 숨이 턱 막혔어요. 눈앞이 아찔해졌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오빠.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손을 풀고 황급히 뒷걸음질 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이럴 정도로 화를 낼 일이었을까? 그날 이후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저와 거리를 두었어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집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어요. 저는 남편의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왜 그날 그렇게까지 폭발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는 남편.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가족을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만 저와 마주칠 때면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저는 무심코 그의 옷을 정리하려다가 낯선 약봉지를 발견했어요. 로라제팜? 불안장애나 스트레스성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이었어요. 이게 뭐지? 오빠가 이런 약을 먹고 있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이런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저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빠, 우리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요즘 왜 그래?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한참을 망설였어요.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야? 나 회사에서 많이 힘들었어. 사람이 싫어질 정도로. 근데 그걸 너한테 말하면 내가 걱정할 것 같아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그래도 그날 나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정도였어? 남편은 얼굴을 감싸쥐고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우울증 약도 같이 먹고 있어. 근데 그날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어. 그리고 내 농담을 듣는 순간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오빠, 왜 그동안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 기대도 되잖아. 그냥 내가 가장인데 내 앞에서 약해지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남아있어요. 정말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 남편이 다시 욱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해요. 남편이 감정을 숨긴 채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화, 저처럼 경험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결혼하면 할 건데 요리사라는 이유로 상견례 음식도 저보고 하랍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한식 요리사예요. 요리를 하는 게 직업이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기도 해요.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을 때 그 뿌듯함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가끔 특별한 날이면 직접 요리를 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고 장소를 고민하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부모님께 대접하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어때? 순간 나는 당황했어요. 상견례는 단순한 시사가 아니라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 공식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내 요리를 대접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솔직히 내가 준비하고 싶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답했어요.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자리니까 좋은 식당에서 분위기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실망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쉽나 보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꺼내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내가 왜 직접 만들어야 해?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내 직업이 요리사일 뿐이지 상견례 셰프가 아니잖아요. 가족 모임에서 내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건 괜찮지만 상견례라는 격식 있는 자리에서까지 내가 직접 해야 한다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점점 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예비 며느리 요리 정말 기대하고 있어.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이면 부모님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야.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도 음식 많이 할 텐데 이참에 한번 보여주면 좋잖아.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요리사라서 결혼하면 늘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가? 결혼 전부터 내 일이 당연한 역할이 되는 게 맞는 걸까? 저는 남자친구가 내 요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단순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대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우리는 싸우게 됐어요. 솔직한 내 감정을 이야기했어요. 요리가 직업이지만 그게 내가 항상 음식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상견례는 나 혼자 준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해? 그냥 가족들에게 내 요리를 소개하는 좋은 기회잖아. 결혼하면 내가 우리 집에서도 요리를 많이 할 텐데 지금 보여줘서 나쁠 게 뭐가 있어? 말을 듣자마자 나는 속이 답답해졌어요. 나는 결혼 후에도 내 요리가 단순한 특별한 요리가 아니라 당연한 역할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고 우리는 결국 말다툼까지 가게 됐어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힌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결혼 계속해야 할까? 정말 결혼을 앞두고 이런 걸로 고민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결혼 후 내 역할이 당연시되는 느낌이 들어서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남자친구가 바라는 건 정말 특별한 이벤트일까? 아니면 앞으로 나를 항상 요리해야 하는 아내로 만들려는 걸까? 요리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을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걸까요? 주말에 등산을 갔다 온다던 남편 그의 목에 키스마크.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 어제 주말 남편이 직장 상사와 함께 등산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사랑 가는 거니까 나도 좀 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날 저녁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그 어떤 상황보다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그가 목에 남긴 이상한 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목에 그거 뭐야? 그 목에 선명한 키스마크. 그걸 본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생각이 반복되었지만 그 빨간 자국을 보고 나니 의문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뭐야 그게? 제가 너무 놀라서 팔짝 뛰며 물어보자 남편은 조금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게 등산 다녀와서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 앉은 아줌마들이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냥 농담 같았어. 농담? 장난?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줌마들이 목을 빨았다고?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등산 갔다 온 남편이 상사와 함께 식사 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줌마들한테 장난으로 목을 빨았다니?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나요? 아니, 그럼 그게 장난으로 그런 건가? 누가 그런 장난을 해? 제가 계속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난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목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장난을 쳤다는 게? 아줌마들이 왜 그런 장난을 친 거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했어요. 그냥 지나간 중에 한 명이 너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으면 기운을 줄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은 점점 더 끓어오르고 있었죠. 기운을 준다고? 기운을 주는 방법이 그런 거냐?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줌마들이 장난이라도 그런 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죠. 그래, 그럼 팀장님한테 전화해보자. 바로 옆자리면 팀장님도 다 보셨겠네.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바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팀장이 말하는 내용은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탄학회에서 간 거라. 그게 뭐야? 남자 여자 다 함께 가는 모임이에요. 팀장의 말에 제가 정말 당황했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술도 마시고 게임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목이 그렇게 된 거고 그 상대가 제가 상상한 늙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되게 나이 드신 노인분들 아닙니다. 다들 3040대의 유부녀들이고 등산복도 화사하니 그렇습니다. 모두 친구처럼 지내던 분위기라 제가 박대리도 재밌으라고 데려간 거예요. 재수씨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박대리 일찍 집에 갔는데 그런데 오늘 남편은 오후 11시 저녁이 다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속이 터져나왔어요. 그럼 그 아줌마들과 술 마시고 게임하다 온 거야? 그 시간 동안 뭘 했길래 이렇게 늦게 들어온 거야? 아까 그게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다가 왔어. 저희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만이 떠돌았고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기 남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여자랑 뭔 짓을 했는지 계속 상상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역겨워요.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믿음은 이제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돌아오고 나서 저는 더 이상 그와의 관계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딸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은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들 앞에서 뺨을 맞고 넘어진 딸. 그런데 그들은 아무 반응도 없었어요. 그날 밤 딸은 침대에서 하혈했고 사위는 술을 마시러 나가버렸어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딸을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고 딸은 결국 응급수술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이 모든 일의 시작. 사위가 술집 여자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것. 딸이 따지자 그는 폭력을 휘둘렀어요. 임신하고 살만 뒤룩뒤룩 쪄서 네 꼴 좀 봐. 너 따위한테 껌 하나도 사주고 싶지 않아? 더 기가 막힌 건 시부모님들. 네가 남편한테 못해주니까 그런 거야.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탓했어요.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가 알아서 정리할게. 걱정 마. 딸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저는 절대 이 결혼을 지속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나는 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혼 경험이 있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년 만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결혼한 적 있어요. 오래가진 않았어요. 성격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결국 이혼하게 됐어요. 그가 저에게 이혼 사실을 고백했을 때 솔직히 큰 충격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는 과거일 뿐 그와 함께하는 현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너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나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의 말은 참 진솔하게 들렸고 저는 그를 믿기로 했습니다. 부인 연인이 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이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었으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써주었고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에 부모님은 반대하셨습니다. 한 번 이혼한 사람인데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 엄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저는 끝까지 남자친구를 옹호했으며 그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마다 집에 찾아와 인사를 드렸고 가족 행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 참 성실하네요. 착실해 보여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었고 우리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오오 씨의 전처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락하는 게 맞을지 고민했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성격 차이로 이혼한 게 아닙니다. 그는 외도로 가정을 깨뜨렸어요. 저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읽을까 말까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스크롤 내렸습니다. 이게 그때 그 사람의 외도 증거입니다. 사진, 문자, 통화 내역, 내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나한테는 늘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그 거짓말을 했고 나는 바보처럼 당했어요. 난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그와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정말 이 결혼을 하시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새하얘졌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우리 할 얘기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아. 전처한테 연락 왔어. 뭐? 그는 한순간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너 외도로 이혼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거야? 자기야, 나한테 기회를 줘.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그때는 내가 어렸고 철이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냥 너무 창피했어. 내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난 진짜 변했어. 너한테는 그런 실수 안 해. 약속할게. 그럼 왜 전처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할까? 그 사람은 그냥 아직도 날 원망하는 거야. 하지만 난 진짜 바뀌었어. 너만 믿어주면 안 돼?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그동안 그가 보여준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정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된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과연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할까요? 그를 믿어도 될까요?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누워만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대신 들어주며 내가 평생 지켜줄게.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아이가 생긴 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많아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조금만 쉬면 다시 힘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 다녀올게. 응. 간신히 눈을 뜨고 한마디 던진 뒤 다시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합니다.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생활비를 보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거나 자고 있을 뿐입니다. 밥 먹어? 나중에 아이 목욕 좀 시켜줘. 나 힘들어. 처음에는 저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일이 힘들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요? 저도 일을 하고 저도 지칩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반면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잠만 자잖아. 나 힘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저도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남편 없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아들이 최고인가 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아들은 금쪽, 딸은 덤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빠는 조금만 열이 나도 엄마는 보약을 지어 먹이고 온종일 병간호를 했지만 저는 병원에 입원해도 잘 버티겠지라며 잠깐 얼굴만 보고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대신 간호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 차별도 그땐 그러려니 하고 참고 넘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해 딸아이를 키우는 지금 이젠 손주들까지 차별하시거든요. 오빠네 아이들에겐 용돈, 장난감, 간식까지 아낌없이 보내주면서 제 딸에게는 용돈 한 번, 작은 선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엔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딸만 있어서 뭐하니? 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 딸이 또 딸이라는 이유로 대체 왜 이렇게 끝없이 비교받고 소외되어야 하는 걸까요? 엄마는 지금도 제가 오빠보다 더 잘 사는 게 못마땅하신 듯합니다. 아직도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세요. 한 번은 용기 내서 엄마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딸인 나도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오빠는 너랑 다르지.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를 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마음 다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평생 딸은 덜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처럼 살아온 저. 이 갈등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새벽 3시 신혼집 문을 두드리는 시어머니. 결혼 6개월 차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육아로 밤잠을 설치는 게 일상이었는데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 3시 겨우 아기가 잠들어져도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쾅쾅쾅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별일 아니야. 우리 손주 자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왔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이 시간엔 좀. 친정엄마였으면 벌써 들어갔겠지. 아기가 깰까봐 조마조마한데 그냥 이해해드리면 안 돼?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께 미리 연락하고 와달라고 말씀드려줘. 하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예민하다. 서운해하셨죠. 저는 고민됩니다. 육아 스트레스도 큰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까지 감당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언제부터 딸이 아니었나요? 저희 부부는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입양한 딸. 처음에는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면서 이 아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다짐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첫째에게 조금씩 짐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돌봐줘. 내가 언니니까 양보해야지. 그건 동생 먼저 사주고 나중에. 그렇게 하나둘씩 첫째는 늘 뒷전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첫째는 가족이 아닌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는 매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동생이 때를 쓰면 자연스럽게 혼이 나는 쪽도 첫째였습니다. 언니니까 이해해야지. 그 아이는 한 번도 이거 사주세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언제부터 딸이 아니었나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빨리 알아버려서요. 동생이 아프면 엄마 아빠는 밤새 간호하면서 울었잖아요. 저는 아파도 혼자 참아야 했어요. 동생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저는 당연하게 없었고요. 울먹이는 아이를 보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양했던 그 아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진짜 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걸. 이제 와서 이 아이의 상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저는 진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형제들에게 모든 걸 바쳤던 형. 그러나 망하자 남은 건 저는 어릴 때부터 형들을 보며 가족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우리 집 장남인 큰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크게 일으켜 집안의 실질적인 기둥 역할을 했죠.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형제들 집 사주고 가게 차려주고 힘들 때마다 도와줬어요. 부모님도 형 덕분에 편히 사셨고 형제들끼리도 우애가 정말 좋아 보였어요. 가족 행사 때마다 형을 떠받드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형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겠냐라는 말이 입에 달렸죠. 형도 흐뭇한 얼굴로 동생들을 챙겼고 우리 가족은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형이 너무 멋있었고 나중에 저도 형처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형이 한번 크게 사업에 실패했어요. 거래처에서 돈을 떼이고 투자도 잘못돼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당장 생활비가 급해지면서 예전처럼 여유롭게 지낼 수 없게 됐죠. 처음엔 형도 가족들이 도와줄 거라 믿었을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각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들 하나둘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우리도 힘들어라며 거절하는 게 기본이었고 어떤 형제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토록 형 덕을 봤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형에게 달려갔을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모른 척하는 거예요. 형이 힘들어하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곁에 없었어요. 형수님도 결국 형을 떠났고 형은 혼자 쓸쓸히 살아가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크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도 적당히 도와야 한다. 무조건 다 퍼주고 희생한다고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형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신을 챙기지 못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어요. 저도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때의 형처럼 나중에 힘들어졌을 때 진짜로 남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여자친구,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퇴근 후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제가 계산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자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잘 먹었어. 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3년째 연애 중입니다. 그동안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전부 제가 부담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 여자친구도 취업 준비 중이었기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여자친구는 정규직으로 취업했고 저보다 월급이 적긴 하지만 생활에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데이트 비용은 저 혼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을 꺼내봤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할 시기잖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결혼 후에도 생활비 같은 건 전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거야? 여자친구는 별 생각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응. 그럼 당연히 오빠가 책임지는 거지. 남자가 집안 경제를 맡아야지. 그럼 너는? 나는 집안 살림하고 가끔 내 용돈 정도만 벌면 되잖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둘 다 일하는데 생활비를 나 혼자 부담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아? 여자친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돈 더 많이 벌잖아. 그리고 원래 남자가 여자 챙겨주는 거지. 무슨 계산을 그렇게 해?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동안 부담이 되어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니까요.
난 같이 살아가는 만큼 서로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자친구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오빠, 설마 돈 문제로 나랑 결혼 고민하는 거야?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런 가치관 차이가 결혼 후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해도 괜찮을까요?